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CK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가 공동 주관으로 오늘 김상봉 교수님을 모시고 5.18 40주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좀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좀 더 큰 광장에서 선생님도 모시고 다른 분들과도 좀 많은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상황인지라 고민하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김상봉 선생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더 영광이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학창 시절에는 EYC에서 한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뭐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냥 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광주에 온 뒤에는 특히 철학자로서 5.18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즈음에 와서는 5.18에 관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5.18 40주년이잖아요. 네. 예, 아마 서울에서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에서는 그래도 조금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내려와 보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5.18이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이 한국에서 또 광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있었던 하나의 뭐 소요 혹은 소란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5.18이 역사적인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5.18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5.18 자체 내에 놀라운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5.18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고립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동학 농민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3.1운동 그리고 그 뒤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4.19나 부마항쟁 같은 어떤 그런 여러 차례의 그 이른바 민중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긴 어떤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솟아오른 봉우리라고 하는 것이 5.18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5.18의 역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만약에 이제 젊은 분들이 물으신다면 5.18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민중항쟁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200년 정도 민중항쟁의 역사가 정말로 두드러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5.18도 더불어서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역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 근현대 민중항쟁의 역사의 차원에서
그것의 한 봉우리로 예. 서의 5.18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좀 그러면 요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5.18을 부르는 명칭이 예.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중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폭동 예. 이렇게도 부르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5.18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명확한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그 5.18의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이름이 그렇게 부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4.19부터 이제 4.19도 뭐 그 전에 뭐 4.3도 있었고 4.19 그리고 그 부마항쟁 그리고 5.18을 지나서 6월항쟁까지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촛불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제 최근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전체로서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그게 반독재 투쟁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저항의 몸짓이었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5.18이 그 어떤 민주화운동 전체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사건 또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5.18을 가리켜서 5.18 민주화운동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뭐 5.18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5.18의 정체성과 배치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민중항쟁이다 라고 하는 표현 5.18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동시에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제 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해방 이후의 역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 전쟁을 두고 우리가 동학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3.1운동도 3.1 민주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동학은 이제 봉건 왕조에 대해서 이제 저항했던 거고 봉기했던 거고 그리고 3.1운동은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했던 독립운동이었으니까 그럼 이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이름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 고른다고 한다면 뭐겠냐라고 할 때 밑으로부터의 어떤 민중의 봉기이고 항쟁이다라고 해서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이유에서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항쟁을 전체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민중항쟁이 공정하고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18을 한국의 민중항쟁 그리고 저항의 역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19세기 1801년이 잘 아신 대로 신유박해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1811년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크고 작은 밀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예 19세기를 가리켜서 밀란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19세기 그러면 밀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19세기 말에 동학농민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병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3.1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국가폭력이죠.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그것이 봉건 왕조든지 아니면 외세 제국주의 지배 권력이든지 간에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인데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밑으로부터의
어떤 민족으로서의 자기 형성을 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양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표현 쓰잖아요. 서양에서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그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야, 뭐 우리는 영국 사람이야, 우리는 독일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부를 텐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의 경우에는 그 이른바 네이션 빌딩 민족 근대적인 민족 국가의 형성이라는 게 위로부터의 민족 국가 또는 민족의 형성입니다. 그거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절한 예를 찾는다면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돼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통해서 위로부터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자기들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장단점이 있고 좋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어떤 그 위로부터 이걸 불행하게도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약간 말을 하고 나서도 어폐가 있는 말인데 우리는 지배 계급이 위로부터 근대화를 또는 민족국가 형성에 나서질 않았죠. 여전히 왕조국가로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도 퇴행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식민지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거꾸로 제가 아까 이게 우리한테 불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에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세계사적인 어떤 사명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기도 한 게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자기 형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민족주의 비판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결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민족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우리는 이미 19세기부터 우리 스스로 안으로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면서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그 저항의 주체로서 우리를 하나의 결의 또는 민족으로서 형성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계속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아직 하나의 민족을 못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네이션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 분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니에요. 외세가 분단시킨 거죠. 그리고 외세가 분단을 시켜놓고 나서 내부에서는 말하자면 독재, 그 외세를 추종하는 외세의 이익을 민족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꼭두각시 정권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한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계속 5.18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런 어떤 자기 형성의 과정이 그러면 그냥 정치적인 의미의 외적으로 우리도 하나의 민족이 됩시다 라고 하는 과정만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제국주의적인 폭력에 저항하면서 우리를 형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적으로는 폭력에 저항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성찰, 자기 성숙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악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내면으로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윤리,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조건만사적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항쟁의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중항쟁의 역사 전체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는 무언가 악한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걸 패하고 보다 정의롭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계급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나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지속적인 자기 쇄신, 그리고 자기 성숙, 자기 계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도 쓰레기가 없는 그런
시민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5.18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두드러진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5.18 그러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악과 싸우는 사람은 네. 자기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그 악을 뛰어넘는 그렇죠. 어떤 더 큰 힘을 네. 이렇게 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악마랑 싸우다가 악마랑 닮는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실제로 예. 주변에는 그런 사례도 그럴 수 많이 있죠. 보이잖아요. 물론이죠. 자기가 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맞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악을 네. 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5.18로 대표되는 네. 혹은 5.18로 두드러진 이 이렇게 민중 항쟁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예. 촛불혁명까지도 예. 사실은 악마랑 싸우면서 악마가 되지 않고 예. 우리 안에 어떤 자기 쇄신의 자기 성찰의 과정을 끊임없이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예. 오늘날 좀 현대 2020년을 바라볼 예. 때 조금 희망적인 예. 메시지로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보태도 된다면 그래서 한국의 민중 항쟁의 역사는 그냥 외면적인 혁명의 역사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이 뭡니까?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무기를 든 단순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항쟁 또는 테러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동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종교였잖아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변화 로부터 그 외적인 세계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또는 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운동도 그게 종교인들이 3.1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신구교 통틀어서 기독교가 그 했던 긍정적인 역할은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오늘날 그것을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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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한국의 근현대 민중 항쟁사 저항의 역사에서 5.18이 하나의 클라이맥스고 하나의 봉우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 정신적 성숙의 역사 자기 성찰의 그리고 자기 쇄신의 축적의 역사라고 했을 때 5.18을 이루어낸 그 어떤 그 과거의 항쟁의 능선들, 흐름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5.18과 그 다음에 전체로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저는 산맥에 또는 산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민중항쟁의 역사가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나라에서 서양만이 아니라 제3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요 비슷한 어떤 혁명의 역사 또는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굉장히 그 눈부신 혁명이나 봉기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것이 그냥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나라다라고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더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들어서까지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 나라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 외국에서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를 보고 늘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어떤 단선적인 진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학자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답을 이제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때 제일 크게 대답을 하는 게 우리는 외적으로 투쟁을 한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계몽, 자기 교육, 자기 성찰의 역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이기까지 했던 그 어떤 내적 자기 쇄신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소란으로 끝나지 않고 한때의 어떤 전복, 봉기와 전복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보다 더 높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능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이 올라오려 그러면 이게 삼각뿔이라고 하는 게 능선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학농민전쟁에서 나타났던 무장항쟁입니다. 예. 근데 그 민중이 무기를 드는 게 처음부터 무기를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동학농민전쟁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무기를 드는 거지 처음에는 교주 신원 운동이었잖아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억울하게 형장의 일로 사라진 그 수훈 최재우의 이제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런 평화적인 어떤 요구 또는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서 국가가 폭력적으로 대응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그때 무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무기를 드는 항쟁의 능선이 있습니다. 이건 동학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의병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무장 독립 투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뒤에도 이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불행하게도 그건 그냥 끝나지 않고 해방 공간에서 크고 작은 이제 무장 항쟁의 역사가 이어졌더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5.18까지 옵니다. 그래서 5.18의 시민군들이 총을 들었던 것은 이제 그 전통 위에서 가능했던 거지 그냥 우발적으로 또는 그냥 난데없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오랜 동안의 항쟁의 전통 위에 있는 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가 총을 든다라고 해서요. 한국의 무장항쟁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테러가 아닙니다. 예. 총을 들 때도 폭력의 윤리가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려서 유감인데, 예, 저기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녹두꽃이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저기 드라마 드라마 말씀이시죠? 때문에 예. 그 드라마에서 왜 4대 명의 동학 농민군이 출정할 때 4가지 대의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 불살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동물을 죽이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어떤 준칙으로 내걸었을 만큼 한국의 민중항쟁은 폭력항쟁에서조차도 윤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5.18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많은 무기가 광주 시내에 돌아다녔는데 단 한 건도 무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예, 그걸 보고 다 놀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북한에 들어와서 폭동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참 가소로운 얘기인 게 우리가 폭동하면 상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3.1운동이기 때문에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능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역사 속에서 뭐 두드러진 것만 얘기를 한다면 4.19와 부마항쟁의 이제 전통을 따라서 이런 게 쭉 오다가 이제 바로 5.18이 그 이제 꼭대기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5.18 역시 제일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을 하죠. 다 그 5월 18일 이제 영시를 위해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거 선풍이 불고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 광주에서만 예외적으로 전남대학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몇 명 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50명은 넘은 것 같고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16일 날 횃불 집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가 만약에 그 주말 사이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월요일 날 전남대 정문 앞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비상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그네들을 흩으려고 했지만 흩어지지 않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한 게 5.18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평화적인 그 항쟁의 이 능선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적인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이 그 폭력적으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5월 26일 저녁, 5월 27일 새벽 그때 이제 더는 광주가 그 당시 계엄군들과 더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쟁 지도부가 있었던 옛 전남도청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더러는 총을 들고 더러는 맨손으로 그리고 총을 들었더라도 더러는 뭐 대개는 총알이 없었고 아예 방아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공이가 방아쇠가 있었던 공이가 그런데 그럼 뭐 때문에 여기 남아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남았던 건 도망가면 폭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가면 그냥 모든 악선전에 그대로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그 열흘의 역사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결국은 자기 목숨을 거기에 내놓음으로써 역사 속에 역사를 위해서 내놓음으로써 5.18 열흘의 이 항쟁을 폭도들의 hand동이 아니라 명예로운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항쟁의 역사로서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바쳤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지막 능선은 자기폭력의 능선입니다. 이건 전태일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이한 세계 속에서 평화적인 저항도 아무 소용이 없고 폭력적인 저항도 허락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저항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으로 그 폭력이 향해질 때 그걸 자기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분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역사 속에 5.18 그 마지막 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18의 어떤 그 독보적인 가치는 그게 이제 그 세 개의 능선이 꼭대기에서 만나서 꼭대기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봉우리가 아니고 분지입니다. 한라산 천지처럼 백록담이나 백두산 천지처럼 거기 넓은 그 공간이 열리고 거기서 마치 신시라고 우리가 부르면 될까요? 또는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항쟁의 공동체가 열렸는데 그 열흘 동안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로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래 꿈꿔왔던 하늘나라의 계시였다라고밖에는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나라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을 가리켜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전체의 역사 또는 민주항쟁 전체의 역사에서 독보적이다 라고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5.18이라는 봉우리를 만들어낸 한국의 이제 민중항쟁의 역사를 이제 동학혁명에서부터 이렇게 발로된 이렇게 무장 혁명, 무장 항쟁의 역사, 그리고 3.1운동으로부터 나오는 비폭력 저항의 정신, 그리고 전태일로 대표되는 자기폭력의 저항,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렇게 마치 일부러 한 방향을 향한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5.18이 이루어졌고, 그 5.18이 그 열흘 동안 이 세 가지 정신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한테도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무장항쟁, 비폭력 저항, 그리고 자기폭력의 저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니까 보통 저는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5.18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5.18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일부 소위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선배들을 그렇죠. 통해서 전해 듣고 공부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민군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그 군대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지만 이게 폭력과 폭력의 어떤 맞대결, 이렇게만 사실은 이미지가 잡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니까 그 시민군한테서 보여지는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도 평화의 윤리가 운영되는 폭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방식으로서의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그 평화의 운동으로, 그리고 윤리의 운동으로 다시금 5.18을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5.18에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철학의 헌정이라는 책을 제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5.18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5.18이 하늘나라의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 예민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가 세상에 와서 가르친 게 뭐냐, 선포한 게 뭐냐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그리고 내적으로는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 세계에서?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잖아요. 또는 그 전에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나라와 하늘나라를 사실은 예수는 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실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와 나라라고 하는 건
부도덕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뭐 아주 이상적인 기독교적인 사랑의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외부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끄트머리에 이제 조선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았고, 그런데 그것에 저항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그걸 자각적으로 생각을 했든 하지 않았든 마음속에 아, 이런 나라는 아니야. 이제 동학이 후천개벽을 얘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라. 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5.18에서 계시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라고 물을 때 저는 우선 먼저 5.18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세 가지 제가 기독교적인 상징을 사용해서 성육신한 사랑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물질적 징표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피입니다. 피가 뭐냐면 헌혈이에요. 사람들이 총 맞아서 막 칼에 찔려서 막 널브러져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뽑아 이제 헌혈을 하잖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네, 그게 병원에서만 헌혈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서 헌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5.18 당시의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뭔가 하니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열리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때 열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5.18을 봤을 때.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총과 수류탄이나 이런 무기들이 5.18을 상징합니다. 예, 아까도 계속 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5.18은 시민군 없는 5.18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늘나라는 싸우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 근데 그거 뭐라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가 말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건 5.18로 번역하면 총든 시민군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 세상에 아까 싸워야 돼요. 싸울 때는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때만 사실은 온전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 투쟁에도 또는 싸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간디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평화라고 하는 건 5.18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 정말 피와 살이고 떡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 주먹밥 떡도 그렇고요. 일방적으로 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과 다른 점이에요. 예,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가 일방적으로 메시아이고요. 제자들은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5.18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면성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그동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을 우리가 못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5.18은 피를 흘리고 피를 뽑고 나누고 그 다음에 주먹밥을 나누고 할 때 메시아가 따로 있고 얻어먹는 거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일방적으로 심판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통받는 사람이면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한에서
5.18이 열어 보인 그 공동체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아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5.18이 보여준 공동체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못 찾았던 서양의 국가는요, 자유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자유가 뭐냐면 네 자유 인정해 줄 테니까 내 자유 인정해 줘. 근데 네 권리 인정해 줄 테니까 내 권리 인정해 줘. 이겁니다. 이 계약이거든요. 이 사회 계약인데 이 사회 계약이 무한정하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하게 넓어지면은요, n분의 1로 나누면 나의 권리, 나의 자유의 총량은 그냥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나의 자유를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대를 하긴 하는데 반드시 배제하는 타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안으로는 자유, 밖으로는 제국주의. 근데 5.18에 보여주는 공동체는 그런 내 권리, 네 권리, 네 자유, 내 자유 우리 서로 지켜주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연대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나가면서 생기는 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땅 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한 모두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나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5.18이 보여준 하늘나라 와 같은 그런 공동체야말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그런 역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18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계시, 하늘나라의 어떤 잠깐이지만 실현, 이런 것들이 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리고 악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로서의 5.18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을 이 공동체로 품어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하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5.18에 아주 큰 감동과 또 이렇게 전율을 느끼며 광주가 하나의, 전 또 경상도 사람이라 광주에 대해서 거의 금기시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광주에 대해서 대학교에 와서 광주에 대해 처음 듣고 내가 모르던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 이렇게 느끼고 있다가 사실은 살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5월 되면 이제 광주가 떠오르고 정도였는데, 최근에 5.18이 아주 소름 돋게 다가왔던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한국의 여러 곳에서 이제 연대의 손길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그 5월의 어머니가 세월호의 어머니들에게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있어서 광주 어머니들이 그 안산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그때 그 플랜카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잘 못하지 몰라서 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뭐 말마소, 그대 아픔 나도 아오, 뭐 이런 플랜카드였어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연대란 무엇이고 공동체로 품고 배제 없이 악과 맞서 싸우는 어떤 서로의 공감해주는 이런 공동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있다는 좀 느낌이 들었고, 그 5월의 광주라는 것이 80년 그 열흘이 아니라 되게 지금 2020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일구고 있구나, 확산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하늘나라의 계시가 그렇게 다시금 이따금씩 아주 가끔씩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세월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광주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도시입니다. 그 까닭은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광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위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도시예요. 여전히 아파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굉장히 예민하게 그 공감하는 도시가 광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 철학의 헌정 이게 책에서 이제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또 기념 그러면 무슨 결혼기념일 막 이런 느낌이 나니까 뭔가 이 그렇죠. 무게, 진지함을 뭔가 없애는 느낌이 좀 들어서 기념이란 말이 사실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었는데 선생님의 글을 보고 그래 기념해야겠다. 기억과 기념이 이렇게 차이가 다를 수 있고 기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마치 뭐 이벤트 이렇게 써서 그렇지 참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020년 한국 사회에서 특히 뭐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촛불혁명을 이루고 이렇게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수감이 되어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받고 세상 바뀐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상황에서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것의 필요성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이토록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금수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집단이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은혜는 딴 데 가서 갚아도 됩니다. 그건 부모님 은혜 우리 못 갚잖아요. 근데 역사의 진빚은 그거 갚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지 않을 때는 다시 과거로 퇴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40년이 지난 지금 5.18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게 5.18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5.18은 그 봉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5.18까지 오는 동안에 또는 5.18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직전에 부마항쟁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 더 거슬러 가려면 3.15, 4.19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제주 4.3은 또 어때요? 얼마나 눈물겨운 역사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감사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바르게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념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게 40년 전 5.18만 위대하고 훌륭한 것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지금 여러분 세대가 만든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이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역사를 위해서 온고지신하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교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한 건데요. 예. 5.18의 희생자분들, 예. 광주의 희생자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젊다면 젊은 세대가 예. 접하게 되는 예. 것은 아무래도 영화나 뭐 예. 이런 예. 이제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인데요. 예. 꽃잎, 예. 아주 옛날 영화지만 예. 꽃잎이나 뭐 화려한 육아나 이런 영화들에서 봤을 때 예. 이 희생자분들이 단순히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은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 보러 갔다가 네.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려지는 것들이 저는 예. 불만 아닌 불만이고 예. 이렇게 망월 이제 구묘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예. 그 이제 묘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앞에는 이제 성함이랑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보니까 유언이라든가 예. 아니면 예.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 네. 돌아가신 분들의 예. 뭐 일기에 있는 구절들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 막 빨갱이 막 예. 간첩 예.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투철한 역사의식, 네. 역사의식과 아주 이렇게 엄밀한 예. 어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단순히 피해자라기보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이고 예.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 5.18을 만들어내고 이 공동체를 예. 만들어냈던 분들이다 네. 라고 좀 다시금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 당연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이제 5.18이라고 하는 사건이 열흘 동안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에 다양한 그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부각시킨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그 당시에 광주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른바 서울의 봄의 어떤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뜨거운 열기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광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는 수동적인 피해자였다라고 그릴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영화나 또는 다른 예술들에서 묘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5.18이라고 하는 건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광주 시민들이 비겁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그 계엄군의 폭력 앞에서 겁먹고 도망갔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5월 18일 날 비상계획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건보 선풍이 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광주에서도 하생홍 지도부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시민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계엄군들의 폭력에 맞섰던 것이 사실은 5.18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5.18의 사건은 뭐 이렇게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그냥 순진무구한 양민이 일방적으로 순환받은 사건이 아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저때 그러니까 유신 독재 치하에서 또는 박정희 치하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핍박받았던 지역이고 도시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이 뜨거웠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들의 이 폭력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 5.18이 일어난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 시민들한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대학들 다 계엄군 진주하고 그때 뭐 들어와서 이제 행패 부리고 그럴 때 다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광주의 대학생들만 거기에 고개 쳐들고 이제 맞 대응을 했던 거고 거기에 시민들이 합세를 한 것이니까요. 그 용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네. 비겁하지 않았다. 네. 이 말이 완전 그것 때문에 네, 와 꽂힙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한다고 하고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겁하지 않은 마음, 비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부터 저의 화두는 비겁하지 않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못해도 된다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어떤 정치의 역사 또는 어떤 종교 뭐 문학 이런 모든 데서 이 비겁함이라고 하는 게 참 나쁜 방식으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비겁함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왜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래 예수 편는 사람이 없었을까? 정말로 그랬을까? 저는 가끔은 의심스러워요. 네, 그거 우리 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랬지. 나도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때 5월 18일 날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절없이 우리 모두 참 비겁한 인간이었다라고 말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광주가 먼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게 그랬으니까 그 뒤에 부산에서도 미문화원 뭐 사건도 있었고 뭐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결국은 87년 6월 항쟁까지 갔던 까닭이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또 부르거든요. 네, 그것도 응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체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 역사인지 생각을 할 때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NCCK와 기사련의 공동 이제 주관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사실은 이렇게 한국의 민중 항쟁의 역사에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은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세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뭐 제도 종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녹아 있는 어떤 정신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5.18이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뭔가 하늘 나라를 이루고 그 계시를 따라 이렇게 어떤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아주 소수나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운동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5.18의 의미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 이제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역사가 왜 종교적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봉준을 따라 나섰던 농민군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나라면 그때 과연 따라 나갈 수 있었을까? 뭘 믿고? 예, 뭘 믿었겠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역사의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 내가 죽더라도 정신이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인 또는 현실적인 과학적인 법칙, 논리를 가지고서 한국의 민주항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아무도 보장해 주는 게 없어요. 그게 개죽음일 뿐입니다. 네. 역사의 법칙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는 무슨 자본주의 운동 법칙으로 사회주의가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패배하고 또 패배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좋은 물론 어떤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다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까닭은 역사의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 이상의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운과 만해와 전태일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고백할 만큼 그분들의 믿음이 저한테는 저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기성 종교에 대해서 의심할 때 저를 구해주는 저를 구해주는 어떤 구원입니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도 이제 힘들어서 기독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도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독교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뭐 신천지하고 한기총이 누가 더 잘하나 하고 경쟁하는 그런 이 엽기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서로 이단 논쟁하고 네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전후로 해서 기독교가 보여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전에 다른 뭐 동학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하늘나라가 땅 위에 임하도록 기원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싸운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쇄신도 같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뭐 한국의 교회는 그냥 삼박자 축복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과거에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다음에 그것을 고대하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는 믿음을 회복할 때다라는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9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본래적인 의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인가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흔히 하는 말로 보수교회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들으려면 왜 교회를 가? 그냥 막스를 읽어야지. 성경은 왜 읽어? 이런 식의 냉담 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한국 교회의 좀 불행한 그 현대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거기서 그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저는 그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게 너무 갈라진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믿습니다. 이거 축복.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뭐 안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망상까지 왔고 다른 한쪽에는 그 조심스럽지만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지 왜 교회를 가? 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렇게 제가 표현해야 된다면 한국 교회의 과제는 결국은 그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때 조상이라고 하는 건 수은과 만해와 전태일이 기독 청년이었던 건 아시죠? 예, 예. 거기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민주화운동의 역사, 민중항쟁의 역사를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5.18이 이렇게 한국의 네. 역사에서 이렇게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네. 하늘 나라의 계시였지만 지금 2020년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계시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5월의 광주 시민들이 전부 다 뭐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그 연대의 정신과 공동체, 그다음에 자기 그 폭력의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뭐 영성 혹은 자기 맞습니다. 성찰과 자기 쇄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네. 제가 다시 좀 동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5.18을 다시 한번 그런 차원으로 네. 여기서 뭔가 길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큰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도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